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신세아입니다. 먼저 저희가 이번 주부터 앞으로 6차례에 걸쳐 자동차 썬팅 실태와 썬팅에 대한 오해와 진실, 개선 방안 등을 집중 보도해드리기로 했었죠. 썬팅의 자외선 차단 효과, 썬팅이 야간 운전에 얼마나 위험한지, 단속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장 리포트로 함께 보시죠. 지난 17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에 지명됐습니다.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지검장에서 바로 총장으로 발탁한 파격의 인사입니다. 청와대 인사 배경과 의도, 검찰의 기소 문화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손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관련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천착해온 김영미 변호사를 저희 법률방송이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외 법조계 다양한 소식들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태양의 계절 여름입니다. 대다수 운전자들이 자외선이나 뜨거운 태양열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에 짙은 썬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과연 짙은 썬팅이 자외선이나 적외선을 차단하는데 생각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저희 법률방송에선 오늘부터 6차례에 걸쳐 썬팅 실태와 썬팅에 대한 오해와 진실, 개선 방안 등을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썬팅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썬팅의 자외선 차단 효과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지난 금요일 서울 강남역 사거리입니다. 도로 위를 지나가는 수많은 차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짙은 썬팅이 돼 있습니다. 운전석이나 조수석, 뒷좌석은 물론 앞유리마저 짙은 썬팅이 되어 있어 자동차 내부가 들여다보이지 않습니다. 외제차나 국산차, 소형차, 중대형차를 가릴 것 없이 경쟁적으로 거의 예외 없이 짙은 썬팅으로 차량 내부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들은 대부분 이처럼 짙은 썬팅을 하는 주된 이유로 자외선이나 뜨거운 태양열 차단을 들고 있습니다. 자외선을 좀 방지해 줄 것 같기도 하고 또 특히 여름에 겨울에도 마찬가지지만 햇빛이 많이 비치거나 할 때 불편하잖아요. 그거 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옅은 거는 에어컨 틀어도 시원하지가 않고 열 차단이 그만큼 안 돼요. 진한 걸로 해서 그래야 여름엔 또 좋죠. 열 차단이 잘 돼서 에어컨도 시원하고. 한 국제의학저널에 실린 28년간 트럭을 운전한 운전자의 얼굴 사진입니다. 수십 년간 매일 장시간 트럭 운전을 하며 운전석 창문을 통해 노출된 얼굴 왼쪽이 오른쪽에 비해 같은 사람의 얼굴인가 싶을 정도로 심하게 노화돼 있습니다. 일단 자외선이 노화 등 피부에 해로운 것은 검증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자외선이 피부에 매우 해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짙은 썬팅이 과연 자외선이나 뜨거운 태양열 차단에 효과가 있을 거라는 운전자들의 믿음은 과연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취재 결과입니다. 자동차 썬팅 필름을 포함한 각종 필름을 생산하는 유명 업체의 적외선 필름 투과 실험 영상입니다. 왼쪽은 뒷면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게 코팅된 필름, 오른쪽은 상대적으로 가시광선 투과율이 양호한 필름입니다. 해당 필름들 앞에 초콜릿을 세워놓고 필름 뒤쪽에서 적외선을 투사해봤습니다. 3분쯤 지나자 짙은 필름 앞에 세워둔 초콜릿이 녹기 시작하더니 2분이 더 지나자 초콜릿이 완전히 녹아 무너져 내립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투명한 오른쪽 필름 앞에 세워둔 초콜릿은 별다른 변화 없이 처음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아예 안 보이게 해버리면 사람들이 이제 자외선도 투과 못할 것이고 적외선도 투과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러질 않습니다.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다고 해서 적외선 차단율이 높은 건 아니에요. 적외선뿐 아니라 자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외선이나 적외선은 별도의 차단 효과가 있는 필름을 설치해야지 무조건 시커멓게 아니 안 보이게 썬팅을 한다고 자외선이나 적외선이 차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오히려 짙은 썬팅이 일종의 비닐하우스 효과를 가져와 차량 내부를 더 뜨겁게 하는 정반대 효과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 검정색 비닐봉지로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만들면 비닐하우스 안쪽은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깜깜하지만 그 안은 굉장히 덥죠, 뜨겁죠. 그거는 뭐냐 그러면 가시광선은 투과하지 못하지만 적외선은 다 투과하기 때문에
우리 도로교통법이 자외선이나 적외선 차단 관련해선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차량 앞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은 70% 미만, 옆유리는 40% 미만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와 상관이 있습니다. 가시광선 투과율을 지키고도 얼마든지 자외선이나 적외선 차단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규정을 넘어서는 너무 짙은 불법 썬팅은 시야를 방해해 안전사고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너무 짙은 썬팅을 하는 경우에는 그 교통 안전에 위험할 수도 있고요.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규정에 맞는 썬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강진여 고생 살인사건 등 안이 전혀 안 보일 정도로 짙은 썬팅은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엔 유명 가수의 여자친구가 강남 한복판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숨진 채 일주일이나 방치되어 있다가 발견된 적도 있습니다. 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 썬팅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져나오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아이 방치 사망 사고도 차량 내부가 보였다면 참극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썬팅을 시커멓게 짙게 바를수록 피부에 유해한 자외선 차단이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은 편견이자 오해에 불과합니다. 시야만 침침하게 가릴 뿐입니다.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목적과 용도에 맞는 썬팅이 가능한 만큼 차량 운전자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저희 법률방송에서 썬팅 이제는 바꾸자 기획보도 첫 번째로 썬팅을 짙게 한다고 자외선이나 태양열이 잘 차단되는 게 아니라는 내용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짙은 썬팅이 안전운전, 특히 야간 운전에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야간 교통사고 블랙박스 동영상입니다. 주택가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순간 마치 유령처럼 중년 여성이 차량 앞으로 쓱 나타납니다. 운전자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보지만 자동차는 결국 중년 여성을 치고 맙니다. 이 여성은 길 반대쪽에서 길을 건너 한참 전부터 걸어왔지만 자동차 시야가 좋지 않아 운전자가 여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65살 김모 씨도 이처럼 야간에 주택가 도로에서 썬팅이 짙게 된 차에 치여 손목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차가 저를 발견하지 못했는지 제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런데 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그 자동차 유리가 코팅이 되었는지 운전자가 잘 안 보였는데 운전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짙은 썬팅. 자동차 운전자는 짙은 썬팅 때문에 시야가 안 좋아 김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순순히 인정했다고 합니다. 사고 난 다음에 운전자가 말하기를 시야가 잘 안 좋아서 썬팅을 해서 저를 이렇게 발견을 하지 못하고 충돌했다고 그 썬팅 때문에 그랬다, 뭐 잘 못 봤다, 안 보였다, 뭐 이렇게 이제 운전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도로교통법 규정을 벗어나는 짙은 썬팅은 운전자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 운전의 경우 그 위험성은 급격히 더 커집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가시광선 투과율에 따른 사물식별 시뮬레이션 영상입니다. 투과율 40%의 경우 앞에 가는 오토바이가 흐릿하지만 식별은 가능할 정도입니다. 반면 투과율 12% 차량은 오토바이 후미등도 보이지 않고 어둠 속에 흐릿해서 전방에 뭐가 있는지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투과율 12%의 경우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거의 스쳐 지나가고 나서야 차가 지나갔는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시인성이 좋지 않습니다.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안 보이죠. 그렇죠. 시인성이 훨씬 낮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게 어느 수준이 되면 급격히 뚝 떨어지는 이런 값이 있어요. 저희가 실험을 해봤더니 이 40% 기준으로 해가지고 급격하게 떨어지는. 가시광선 투과율 79%와 비교하면 위험성은 확연히 더 두드러집니다. 투과율 79%의 경우 전방 보행자가 멀리서부터 식별이 되는 반면 투과율 12% 차량은 보행자를 스쳐 지나갈 때까지도 보행자 존재가 제대로 식별이 안 됩니다.
최근에는 자동차 앞 착유리에도 굉장히 많이 틴팅을 하셔가지고 50% 이하로 낮아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렇게 될 경우에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보행자와의 사고라든가 아니면 차량과의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앞 유리뿐 아니라 운전석이나 조수석 창문의 짙은 썬팅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드 미러를 통해 후방이나 주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 야간 주행 시험을 해보니 투과율 50%만 돼도 사이드 미러를 통해 주변 상황을 비교적 뚜렷하게 파악할 수 있지만 투과율 20%의 경우 어두침침하게 사물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운전자 시야 테스트를 해보니 썬팅이 짙게 된 차량일수록 사물 인지와 반응 속도에 현저한 차이가 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조작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돌발 상황이 났었을 때 내가 브레이크 타임이 그만큼 늦어져서 제동 거리가 엄청 늘어난다는 거예요. 뭐 60km 달렸을 때 뭐 20m 이상 제동 거리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뭐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뭐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라든가 이런 거에 대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고 위험성이 그만큼 높은 거예요. 이처럼 짙은 썬팅은 안전운전에 치명적이지만 불법 썬팅으로 인한 사고 실태 조사나 데이터, 관련 통계는 전무할 정도로 짙은 불법 썬팅의 위험성에 무감한 게 현실입니다. 뭐 음주운전 그러면 조금 사람들이 인지를 하지만 불법 썬팅으로 잘 안 보여서 사고가 나는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상대 운전자나 보행자를 위해서 무엇보다 운전자 본인을 위해서라도 짙은 불법 썬팅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교통안전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입니다. 이제라도 관련 실태 조사와 짙은 불법 썬팅 위험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썬팅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그 세 번째 보도로 도로 위에 흉기가 될 수도 있는 짙은 불법 썬팅 차량에 대한 단속과 규제가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단속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한다는 것이 취재기자의 전언입니다. 신세아 기자가 실태와 이유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잠원 나들목 부근입니다. 교통경찰들이 고속도로 전좌석 안전띠 위반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차량을 꼼꼼히 들여다보며 조수석이나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은 물론 애완견을 안고 운전하는 등 이런저런 불법 행위들을 찾아내 계도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법에서 정한 가시광선 투과율을 지키지 않은 시커먼 불법 썬팅 차량들이 줄을 지어서 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썬팅이 좀 짙은데 안전띠 단속은 잘 돼요? 그거는 투광기라는 그 투광 수치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휴대하고 있지는 않아요. 육안으로 봐도 조금 단속이 될 만한 게 좀 많이 있고. 불법은 불법인데 단속은 어려운 현실. 법은 어떻게 돼 있고 단속은 안 하는 걸까요? 못 하는 걸까요? 일단 도로교통법 제49조 운전자 준수사항은 요인 경호용이나 구급용, 장의용 자동차를 제외하곤 대통령으로 정한 가시광선 투과율 미만의 썬팅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령은 그러면서 해당 규정이 교통안전을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앞면 착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착유리는 40% 미만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를 다니는 차량 중에 이 법령을 지키는 차는 전무하다시피 한 게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법을 어겨가며 썬팅을 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썬팅 업체 관계자는 그걸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식의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썬팅하러 오는 고객분들 중에 법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서 하러 오시는 분들은 잘 없죠. 뭐 경찰차도 썬팅하고 다니는데 사실 법적으로 좀 그게 무의미하죠. 이처럼 불법 썬팅이 만연하지만 단속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 데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일단 단속에 대한 운전자들의 반발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안전띠 미착용 등과는 달리 짙은 썬팅이 불법이라는 인식 자체가 희박한 데다 왜 나만 단속하냐, 저 차는 왜 그냥 가게에 놔두냐는 식으로 항의하면
경찰로서도 딱히 대응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다 단속을 해도 처벌 자체가 과태료 2만 원으로 교통법규 위반 가운데 가장 경미한 말 그대로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2만 원짜리 티켓 끊겠다고 운전자들의 반발과 저항을 무릅써가며 불법 썬팅을 단속하기가 경찰로서도 쉽지 않은 겁니다. 이와 관련 교통 전문가는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왜 단속이 안 이루어지느냐고 묻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자조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단속이나 규제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왜 안 하냐고 경찰한테 물어보는 것도 무의미할 것 같아요. 거기다 기술적으로 보면 단속을 하려면 가시광선 투과율 측정기가 있어야 하는데 측정기 자체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일선 경찰서에 가시광선 투과율 측정기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뭘 그런 걸 물어보냐는 식으로 없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전혀 기구가 있어야지 그런 거 할 텐데 기구 자체도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캠핑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한국정부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선 경찰관들은 썬팅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원인으로 유명무실한 솜방망이 처벌을 꼽았고 그 뒤를 이어 썬팅 측정기 미비, 운전자들의 저항, 예산 및 장비 부족 등을 꼽았습니다. 단속을 할 동기나 모멘텀도 없고 단속을 하려 해도 측정기 등 관련 장비도 없고 한마디로 단속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실효적인 단속을 위해선 음주 측정기처럼 가시광선 투과율 측정기 지급과 함께 과태료 부과 기준 현실화가 급선무라는 지적입니다. 경찰이 가시광선 투과율 측정기를 들고 단속하는 자체가 운전자에게 불법 썬팅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지금 이 과태료 2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다 보니까 운전자도 공업사도 여기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인데 실질적인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더 올려서 현실화해야 되지 않나. 교통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안전운전에 위협이 되는 불법 썬팅을 근절하기 위해선 운전자뿐 아니라 불법 썬팅 시공업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의 경우 상습 불법 썬팅 시공업자는 구속까지 할 수 있도록 불법 썬팅을 강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규정이 운전자들을 눈뜬 장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 시장에서의 무리한 움직임보다는 단계별로 기준을 만들고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함께 진행해야 그 효과가 발휘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썬팅 단속,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에 지명됐습니다.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지검장에서 바로 총장으로 직행한 파격의 인사입니다. 먼저 청와대 인사 배경과 의도를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연수원 18기인 현 문무일 총장과는 5기수나 차이가 납니다. 새 총장이 임명되면 동기나 선배들은 옷을 벗는 검찰 관례를 생각하면 연수원 19기에서 23기까지 고검장, 지검장 수십 명이 한꺼번에 옷을 벗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문재인 정권 임기 내에 검찰총장을 한 번 더 임명할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엔 연수원 19기나 20기에서 총장을 임명하고 차차기에 윤석열 지검장을 총장에 임명할 거라는 관측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관측이 무색하게 문 대통령은 연수원 5기수를 건너뛰고 윤 지검장을 총장에 발탁하는 파격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지난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시행된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지검장에서 총장으로 바로 직행한 경우는 이번 윤석열 지검장이 처음입니다. 청와대의 이런 말 그대로 파격적 인사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검찰개혁과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그 배경엔 나름 검찰개혁 적임자로 문무일 총장을 선임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최근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저항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현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일정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존 검찰 조직을 일대 뒤흔드는 파격의 인사로 검찰개혁과 적폐청산 수사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구상입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 남은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고 시대의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으로 본다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은 이런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지만 국회 동의가 필수 불가결한 사항은 아니어서 청문 과정에서 결정적인 흠결이 나오지 않는 한 윤석열 총장 임명은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문무일 현 총장의 임기는 오는 7월 24일까지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청와대의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 지명 이슈플러스에서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먼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프로필을 좀 볼까요? 네, 차기 검찰총장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네. 사법시험 33회에 합격해서 연수원 23기인 윤석열 지검장은 대검 중수 1, 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등을 지낸 검찰 내 특수통 간골검사입니다. 네. 박근혜 정부에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사건을 수사하다가 정권 눈밖에 나서 한직을 맴돌다가 현 정부 들어서 최순실 특검팀 수사팀장을 거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네, 뭐 차기 검찰총장 지명과 관련해서 윤석열 지검장 워딩이 나온 게 있나요? 네, 오늘 오전 11시쯤에 청와대 발표가 나왔고 11시 30분에 조금 넘은 시간에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가는 윤 지검장에게 취재진들이 질문을 던졌는데요. 지검장에 이어 총장에 선임됐다는 취재진의 덕담성 질문에 윤 지검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한다. 여러 가지 잘 준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차차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파격 인사 관련해서 이번에 기수가 많이 내려간 파격 인사여서 검사장 줄 사퇴가 예상된다. 운영 방침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도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차차 지켜보십시오라며 즉답을 피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총장 취임 이후 윤 차기 총장 동기나 선배들 거취 이건 뭐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고들 있나요? 윤석열 차기 총장과 연수원 동기인 23기는 9명이고요. 22기는 8명, 21기는 6명, 김호수 법무부 차관을 포함한 20기는 총 4명이고 이제 19기 3명 이렇게 해서 검사장과 고검장 이상 검찰 간부는 30명에 달합니다. 관례대로라면은 이들이 전부 옷을 벗고 나가는 건데요. 그 규모가 너무 커서 동기 일부는 검찰에 남아서 윤 총장을 보좌하지 않겠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검사장급 이상 20여 명이 한꺼번에 검찰을 떠나는 역대급 인사 태풍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통상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같은 경우는 총장이랑 청와대가 일정한 교감을 해서 단행을 하는데 관련해서 청와대 입장이나 반응 같은 거는 나온 게 있나요? 네, 이와 관련해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 내부에서 관행이 있었지만 청와대가 언급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의지로 검찰을 이끌지는 후보자가 직접 밝히시지 않겠냐라면서 국민이 열망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감과 조직 쇄신 문제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론적인 발언이긴 하지만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검찰개혁과 조직 쇄신 문제의 큰 방향과 틀에선 이미 교감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발언이어서 윤 차기 총장의 행보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윤석열 지검장이 남겼는데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이 청와대 발탁 의도와 바람에 얼마나 부합할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신임 검찰총장 지명을 두고 정치권은 오늘 종일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자만한 검찰개혁 적임자가 없다며 이틀째 거듭 윤 후보자를 치켜 세우며 옹호했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후보자는 강력한 원칙주의자로 국민적 신망을 받아왔다.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이 당면한 주요 과제를 지혜롭게 풀 최적임자라는 게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의 평가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검찰을 정권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계략이라며 윤 후보자 검찰총장 지명을 평가절하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책의총에서 윤 총장 지명을 두고 패스트트랙 폭거에 저항한 정치인을 정치보복을 통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주저앉히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용기 정책의장은 의총장에서 윤 후보자 관련 영상을 틀고는 또 막말이라는 소리를 들을 테니 긴 말 않겠다며 저분 검사입니까 깡패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평가와 반응이 극과 극으로 갈리는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반응도 미묘하게 엇갈립니다. 코드검찰 우려를 제기하면서도 인사청문회에 철저히 임하겠다는 것이 미래당 입장인 반면 정의당과 평화당은 검찰개혁에 적합한 인사라며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박주연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후보자를 반대하는 한국당은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는 것이 두려운가라고 꼬집으며 도둑이 재발절인 것이 아니라면 반대만 하지 말고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하라고 한국당을 압박했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자는 좌고우면하지 않는 성격과 스타일에 뼛속부터 강골 검사입니다. 대검 중수 1, 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을 지낸 특수통으로 검찰 직접 수사에 대한 강한 소신과 애착도 아울러 갖고 있습니다. 청와대로선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이 그 강골과 소신으로 자칫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어떻게 보면 거꾸로 검찰 개혁의 장애가 될 수 있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권이 보이고 있는 극과 극의 반응은 그런 윤석열 차기 총장에게 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매진해달라는, 한국당은 적폐청산 명분 야당 탄압 수사 그만 좀 해달라는 서로 다른 메시지의 다름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공은 윤석열 총장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윤석열의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갈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지명을 두고 오늘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에선 이른바 검찰 기수문화가 도마에 올랐다고 합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입니다. 장 기자, 여야가 정쟁을 하고 있는데 국회가 파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개특위가 열리긴 열렸네요? 네, 열리긴 열렸는데 네. 반쪽짜리로 열렸습니다. 네. 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공수처 설치 등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의 취소와 사과를 요구하면서 사개특위에 불참했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은 자당 소속 권은희 의원이 검경 소위원장 선출안 건이 빠졌다면서 이걸 안건으로 올려야 참석하겠다며 역시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네. 그래서 회의에는 조재현 법원행정처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민감용 경찰청장이 출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민주평화당에서는 박지원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네, 국회는 정말 하루도 하나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사개특위에서 검찰 기수문화가 도마에 올랐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네. 박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이 기수 파기라고 표현하는 언론도 있는데 가운데 껴있는 기수들 옷 벗으라는 뜻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네. 따지는 뉘앙스는 아니었고 네. 말 그대로 윤석열 지명이 어떤 뜻이냐 하는 취지의 질문이었는데 네. 이에 박상기 장관은 정색을 하고 기수들 옷 벗으라는 뜻 아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네. 이에 박 의원은 다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검찰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검찰 조직 문화 중 기수 문화, 심하게 말하면 패거리 문화라고도 하는데 이런 일사불란한 조직 문화 극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네, 박 장관이 뭐라고 답변을 했나요? 네, 박 장관도 박범계 의원의 취지에 공감하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네. 검찰 기수 문화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조직 문화 쇄신 차원에서도 그런 기수 문화를 깨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박 장관의 답변입니다. 네. 박 장관은 그러면서 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검사로서의 자세, 능력 등이 중요하다고 본다. 검찰 인사에서 그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중시되고 기수에 따라 배치되는 문화는 앞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새 총장이 취임하면 사법연수원 동기나 선배들이 검사 옷을 벗고 검찰을 떠나는 그동안 기존 관례가 이번에 깨지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일단 지금까지의 상황 전개를 네. 보면 검찰 관례가 깨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윤석열 차기 총장의 연수원 기수는 23기인데요. 네. 19기에서 22기 선배가 21명, 네. 그리고 23기 동기가 9명 등 총 30명입니다. 네. 19기 고검장급으로는 봉욱 대검차장, 조은석 법무연수원장, 황철규 부산고검장이 있고요. 네. 20기에서는 김호수 법무부 차관, 박정식 서울고검장, 이금로 수원고검장, 김호철 대구고검장, 21기에서는 박균택 광주고검장이 있습니다. 네. 고검장이 8명이고 22기와 23기 지검장이 22명입니다. 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오늘 사개특위에서 네. 19기에서 23기 중 아직까지 동요하는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박 장관이 검찰 지휘권자이긴 하지만 윤석열 차기 총장의 의중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알려진 내용이 있나요? 네, 윤석열 후보자는 주변에 네. 고검장급 연수원 19기, 20기의 용퇴는 어쩔 수 없더라도 네. 고검장 또는 고검장으로 승진이 예상되는 21기, 22기는 검찰을 떠나선 안 된다는 생각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관련해서 서울대 법대를 나온 윤 차기 총장은 네. 사법시험 9수 만에 사시에 합격한 늦깎이 검사입니다. 네. 만으로 올해 59살인데요. 네. 자신이 연수원 기수가 늦긴 하지만 21기나 22기 선배 대부분이 대학 후배거나 이제 동기여서 네. 이들을 지휘하는 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검장 자리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일단 물리적으로 동기나 선배 30명 가운데 최소 절반 이상 사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해서 검찰총장의 연수원 선배 기수가 검찰에 남아서 윤석열 총장의 지휘를 받는다면 네. 기수에 따라 상명하복해온 그동안 검찰 조직문화 관례를 깨는 시발점이 될 거라는 데에는 검찰 안팎의 의견이 없어 보입니다. 네. 파격적인 기수 파괴 인사가 검찰 관례 파괴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검찰 조직 문화에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오늘 국회 헌정기념관에선 사법정책연구원과 국회 입법조사처 공동 주최로 사법신뢰 회복 방안을 주제로 하는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심포지엄에선 전관예우 문제와 시니어 판사 제도 도입 등이 중점 논의됐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을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심포지엄엔 전관예우 문제 해결 필요성을 반영하듯 법조계와 정계 등 각계 관계자들이 몰려와 보조의자를 놓고 앉아야 할 정도로 입추의 여지 없이 자리를 꽉 채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직접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을 언급하며 전관예우 타파를 통한 법원 신뢰 회복은 시대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최근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은 바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정의 기회로 삼아서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학연, 지연, 근무연 등 이런저런 인연으로 얽힌 전관예우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데엔 이견이 없습니다. 실제 전관예우 실태 주제 발표를 맡은 김재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41.9%가 법조 직역 종사자의 55.1%가 전관예우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국민보다 법조 종사자들이 전관예우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 자체가 전관예우를 당사자들이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는 얘기로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입니다. 특히 전관예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연고관계가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법조직역 종사자 10명 중 9명인 91.7%가 영향력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남이가로 대표되는 연고주의가 법원과 검찰 주변에 만연하다고 법조계 종사자들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사법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전관예우를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국민들조차도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믿는 이러한 현재의 상태 하에서는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실제 소송을 경험한 일반 국민 열의 3명은 정관 변호사 선임을 제안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형사에선 39.4%가, 민사에선 50%가 실제 전관을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관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해선 열의 6명이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응답자들은 전관 효과가 가장 뚜렷한 영역으로 검찰 수사 단계를 1순위로 지목했고 그 뒤를 이어 영장실질심사와 경찰 수사 단계, 형사 1, 2심 재판 등을 비슷하게 꼽았습니다. 심지어 전관 선임 여부에 따라 기소 불기소 여부가 바뀔 정도의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0.9%나 됐습니다. 전관 이유는 박제된 신화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현실이라는 게 실제 조사로 입증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국민 중 상당수가 법조계에는 정관 애우 현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관 애우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토론회에서는 정관 이후 문제 타파를 위해 정원외 원로 법관제도 도입과 평생 법관제가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미국 시니어 판사 제도처럼 법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재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고위 법관이 전관 변호사가 되는 경로를 원천 차단하자는 취지입니다. 전관 변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원의 원로 법관 제도를 도입하고 법관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등 평생 법관제를 정착시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결의합니다. 아울러 오늘 심포지엄에선 검찰과 법원 최고위직 출신 사건 수임 제한과 국민의 사법 재판 관여 강화 등의 대안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법률방송 장하지입니다. 네, 전관 예우 문제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판사 블랙리스트 피해자면서 2017년 7월이죠. 다음 아고라에 관련 글을 올려서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 공론화한 차성환 판사. 차 판사도 오늘 주제 발표를 맡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차성환 판사는 해외 전관 예우 규제 사례와 한국에서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발표 시작부터 아주 인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인상적인 말이요? 어떤 말인가요? 네, 차성환 판사는 전관 이후 문제에 대한 해외 사례를 연구해 보려고 했는데 네. 이제 가장 먼저 직면한 문제가 해외에는 전관 이후라는 개념과 용어 자체가 없어서 연구에 아주 애를 먹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전관 이후에 대응할 만한 일반화된 용어 자체가 발견되지 않는다. 해외 사례는 나이지리아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선진국 수준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차 판사의 말입니다. 네, 전관 예우라는 현상이 없으니까 이를 지칭하는 용어도 없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좀 서글프네요. 앞서 리포트에서 언급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네, 차 판사는 우리나라 전관 이후 현상의 양상과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네. 40대, 50대 판사들이 대량으로 조기 사직한 후에 변호사로 개업하는 양상, 네. 그리고 이렇게 전관이 된 변호사가 근무했던 법원의 소송 사건을 대리하는 것, 그리고 이제 현재 기피, 회피, 재배당 제도 같은 게 이제 법원에 있는데 네. 같은 재판부에서 근무한 경우로 매우 좁게 설정한 점 등을 전관 이후 작동 방식과 실태로 차 판사는 지적했습니다. 네. 앞서 다른 선진국들은 전관 예우라는 용어 자체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는데 어떻게 돼 있나요, 선진국들은? 네, 일단 미국의 경우 네. 연방법원 판사는 종신직으로 네. 죽을 때까지 사실상 전관이 될 가능성 자체가 없습니다. 네. 주 판사의 경우에는 70세까지의 정년을 보장하고 있고 네. 퇴임 후에 변호사가 되더라도 당사자 의사소통 금지 규정 등 법관과의 접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아예 뉴저지주 등 일부 주에서는 네. 전직 판사의 개업 후 소송 대리 자체를 금지하는 주까지 있습니다. 네. 미국과 같이 영국법 체계를 따르고 있는 아일랜드도 네. 판사 퇴직 시에 근무했던 법원과 같거나 낮은 단계의 법원에서의 소송 대리를 영구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의 경우도 네. 이제 공무원 지휘법에서 퇴직 전에 재직했던 법원에서의 소송 대리를 5년 이내 범위에서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등 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상당한 제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차성환 판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네. 이 전관, 예우 두 가지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한국 사회는 예우 쪽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은 이제 예우의 우려를 고민해서 앞에 전관의 발생을 가급적 방지하고 그 구체적인 활동을 예우의 단계에 이르기 전에 개업 제한이나 소송 대리로 제한하는 쪽으로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관시라고 하죠. 인맥이나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 같은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중국의 경우도 2011년에 네. 법관 회피제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네. 판사 퇴직 시의 2년까지 모든 법원에서의 소송 대리와 변호사 활동을 금지했고요. 네. 재직한 법원에서의 소송 대리 그리고 변호사 업무 수행은 영구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네. 더불어 홍콩과 싱가포르도 신급에 따라서 개업, 소송 대리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경우에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고객을 대하는 서비스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송 당사자들이 오히려 전관 변호사를 찾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차 판사는 우리나라 전관예우 타겟 쪽으로 어떤 방안들을 제시했나요? 네, 최고위직 출신의 경우 네. 일정한 변호사 개업 제한을 두고 소송 대리 금지 서약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네. 이에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대법원 규칙과 내규, 예규를 개정하고 네. 원로 법관이나 평생 법관제를 법관 인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사건 배당 규제와 관련해서도 재판부 간 합의로 시행 중인 연고관계 재배당 제도를 네. 대법원 규칙이나 각급 법원 내규로 규범적 형식으로 상향시켜야 한다는 것이 차 판사의 제언입니다. 네. 다른 얘기는 더 뭐가 있었나요? 차 판사는 또 변호사 단체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네. 변호사 윤리 장전 등을 통해서 개업 제한, 소송 대리 금지 서약을 하게 하고 네. 위반할 경우에 징계 사유로 삼아야 한다는 게 차 판사의 말입니다. 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회 입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법원이나 변호사 단체의 노력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과 강제력 부여를 통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네. 독일이나 미국처럼 헌법이나 법률을 바꿔서 제도적, 원천적으로 전관예우 문제를 차단해야 한다고 차 판사는 설명했습니다. 네, 사법부 불신의 근원, 사법적폐 전관예우 문제가 제도적으로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사법정책연구원과 국회 입법조사처 공동주최로 전관예우 문제 해소를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참석자들은 법원이나 변협 차원의 자정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회가 입법으로 전관예우를 차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전관예우 방지 법안이 몇 개나 어떤 내용으로 발의되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장한지 기자입니다.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사법신뢰 회복 방안 국회 토론회. 입법부 수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전관예우 넉자를 콕 집어 언급하며 전관예우 타파는 사법부 신뢰 회복의 주춧돌이자 시금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법조계의 전관예우는 권력기관의 특권과 특혜라는 측면에서 공동체의 신뢰를 크게 위협하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도 사법부 자체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관예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회엔 현재 무려 40개 넘는 전관예우 방지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전관예우는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20대 국회에는 법조계 전관예우와 관련해 약 40여 건의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고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현행법은 법관 퇴직 직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 직전 1년간 별 연고나 사건이 별로 없는 법원에서 근무하고 퇴직하는 등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많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했던 법원 사건 수임 금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대표 발의로 발의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3년 정도는 돼야 실질적인 전관예우 방지 효과가 있다는 것이 권칠승 의원의 설명입니다. 마지막 1년 동안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갔다든가 이런 또 편법의 가능성도 있고 해서 3년으로 하면은 실질적으로 전관예우에 의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개정안을 냈습니다.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늘리는 게 한 축이라면 다른 한 축은 이른바 몰래변론 방지 법안입니다. 일단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자신이 근무했던 기관 사건 수임 사실과 현직들을 접촉했을 경우 면담 내용 등을 기재토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전화변론이나 몰래변론으로 상징되는 부적절한 접촉과 고질적 연고주의를 차단해 재판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는 공판 중심주의를 구현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정관들이 선임한 자료들 다 조회해서 알 수 있게 하자.
그런 걸 가능하도록 허용을 해서 실질적인 이제 어떤 통제가 좀 될 수 있게 하자, 그런 취지로 발의한 겁니다. 여와 야를 막론하고 전관이후 방지 법안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국회가 정상화되어 법사위가 열리면 전관이후 관련 법안들 처리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 법사위에서는 실무적으로 그 법안들이 다 통과돼서 의사를 실리해보기에 조그마한 기회라도 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거제 개편과 검찰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 등을 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언제 국회가 다시 정상화될지 아직은 시기의 재료인 상태입니다. 아무튼 국회 정상화가 전제돼야 되지, 통으로 지금 정상화되기 전에는 저쪽이 안 들어오는데. 일단 자유한국당으로선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자의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기도, 그렇다고 그것 하나만 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오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고리로 국회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정상화가 안 되면 이번엔 전관이후 방지 법안들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지난 1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뚜렷한 기준이 없는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천착해온 김영미 변호사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로투데이 인터뷰 신세아 기자입니다. 지난 3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주최로 열린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 심포지엄.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이 심포지엄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회복과 양형 주제 발표를 맡은 김영미 변호사. 서울 양재동 사무실에서 김영미 변호사는 자리에 앉자마자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는 영혼 살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는 부분이 촬영도 있지만 유포의 경우에는 정말 피해자가 평생 씻지 못할 피해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여기에 그러게 왜 애초 그런 걸 찍었냐는 식으로 책임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 돌리는 2차 피해와 관음적으로 이를 소비하는 행태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 요소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라든지 선입견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심리적인 고통을, 성범죄 피해자에게 그 탓을 돌리는 거죠. 피해자가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 폐해는 갈수록 심해지는데 뚜렷한 처벌 기준도 없고 그나마도 초범이라는 등의 이유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게 김영미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사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되게 자백을 하게 되면 피해자랑 합의하지 않더라도 초범이고 자백했다는 이유만으로 되게 경하게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게 해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구나 식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지고 디지털 성범죄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게 김영미 변호사의 진단입니다. 처벌을 받은 가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여러 번 찍고 해도 내가 반성한다고 하고 자백하면 이렇게 나한테 약한 처벌을 하네? 그러면 뭐 괜찮네.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다시 범행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김영미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 처벌과 양형 기준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중심에 놓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일반 형사사건처럼 단순한 형사합의가 아니라 유포된 영상의 완전한 삭제까지를 피해 회복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보상을 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어야 되는데 그거에 그치지 않고 유포되고 촬영된 영상이 존재할 경우에는 촬영된 영상을 삭제하고 또 유포된 경우에는 완전 삭제했는지. 김영미 변호사는 그러면서 판사가 법정 형량의 절반까지 임의로 깎아줄 수 있는 장량 감경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범죄 처벌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디지털을 포함한 성범죄의 경우엔 장량 감경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간이 징역 3년 이상이지만 장량 강경을 하니까 1년 6월까지 장량 강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50% 딱 깎아주는 그게 가장 사실은 큰 문제예요. 성범죄, 특히 몰카나 성관계 동영상 유포에 대해선 장량 감경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한 양형 기준을 정립해 재판부에 따라 들쑥날쑥한 디지털 성범죄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촬영된 사진의 정도, 그다음에 횟수, 피해자의 수, 재범 여부 이런 것들 모두 다 고려를 해야 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김영미 변호사는 당신 잘못이 절대 아니라고 강조하며 좌절에 자포자기 말고 관련 국가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지금 현재 디지털 성범죄 삭제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거기는 내 영상이 지금 어딘가에서 유포되고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삭제를 좀 해주십시오. 곧바로 삭제를 위해서 국가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가장 먼저겠고요. 김영미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0명 가운데 2명 이상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거나 실제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을 정도로 디지털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는 범죄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양형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앞서 썬팅 관련한 보도 전해드리면서 잠깐 언급했는데요. 지난해 경기도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 승합차 안에 방치됐던 당시 4살 A양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7월 17일 오후 4시 50분쯤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통합 차량 승합차 안에서 4살 A양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50도를 넘나들던 통학 차량 안에 몇 시간이나 갇혀있다 열사병으로 안타깝게 숨진 겁니다. 이에 인솔교사 29살 구모 씨와 운전기사 63살 송모 씨, 담임교사 35살 김모 씨 등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 숨진 A양의 부모는 인솔교사와 운전기사 등을 용서했습니다. 통상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의 경우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 1심 법원은 이례적으로 운전기사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인솔교사와 담임교사에 대해선 각각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담임교사 김 씨는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막을 수 있는 사고였고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줘 어린이집 차량 안전 문제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담임교사 등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반대로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모두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깊이 아파하고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것은 잘 알지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원심 판결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것이 재판부 판시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 이들이 조금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양형 부당이 아닌 자신은 원장으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며 사실과 법리 오인을 이유로 항소한 원장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7일 열립니다. 이게 다 썬팅 때문은 아니겠지만 차량 내부가 훤히 보였다면 오며 가며 누구라도 아이를 발견해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통학 차량부터라도 우선 짙은 썬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위반 시 강하게 제재하는 법안 마련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시비가 붙은 동료가 쳐봐 하는데 격분해서 쳤는데 직장 동료가 숨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돈 60만 원 때문에 직장 동료를 살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대전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A씨는 지난 2월 대전 유성구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B씨에게 싸우면 내가 너를 이긴다며 쳐봐 하며 주먹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이에 격분한 B씨가 A씨를 치기 시작했는데 폭행이 지나쳐 A씨가 그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일단 법원은 B씨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오늘 B씨에 대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만 가격했으며 바닥에 넘어져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수회 추가로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B씨를 질타하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다른 살인 사건은 제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46살 김모 씨는 지난해 10월 7일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일하며 알게 된 C씨로부터 100만 원을 빌렸다고 합니다. 김 씨는 그러나 40만 원은 갚았는데 나머지 60만 원을 갚지 못했고 이에 C씨는 김 씨에게 수시로 돈을 갚으라고 빚 독촉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김 씨는 같은 해 11월 18일 저녁 7시 20분쯤 제주시 한경면 일대 도로에서 C씨를 만나 채무 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미리 가져간 흉기로 C씨를 무려 18차례나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숲속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살인과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오늘 살인죄는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60만 원 채무 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인간 생명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존중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재판부가 밝힌 양형 사유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격분하긴 했지만 동료를 죽으라고 때린 건 아닐 겁니다. 돈 60만 원 갚으라고 독촉하다 처참하게 살해당할 줄은 피해자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각박한 세상입니다. 어쩌다 저런 악연들로 만났는지 안타깝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